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이 경우도 여기서 설명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제 무효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무효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선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하는 제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것들은 다 상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국가마다 어떤 조항을 부정경쟁 행위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표 무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서 상표 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도 비슷한 조항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있는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맺어서 하자면은 상표 출원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상표 출원은 6개월 이내에는 이제 조약 출원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원 공고 3개월 이내에는 뭐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아마 잘 쓰일 일이 없을 거고요. 결국은 상대방 상표가 등록 공고된 이후에 무효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보면 저명 상표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한 어떤 일정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도 기본적으로 너네가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너네라보다는 어떤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된다. 그래서 뭐 저명하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한 지역, 북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상하이 지역에서는 좀 팔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 상표는 한국 애들 상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정도여야 이제 무효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는 바로 팔라 그러면은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제로는 뭐 100% 성공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표 무효 심판 같은 것들을 제기를 해두고 그거를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상표 양수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협상 진행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 실무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은 이제 통상 특허사무소 한 곳 정해놓고 상표 출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특허사무소도 자사의 고객이 한국 기업 상표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출원한다는 걸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상표권 회수 협상을 위해서 상표 브로커와 접촉을 할 경우에도 그 출원 업무 담당한 특허사무소 통해서 접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의 신청은 이제 등록되기 전에이고요. 등록이 된 이후에는 이제 무효 신청의 제출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 이제 실제로 너네가 뺏길지도 몰라 이런 가능성을 좀 조금이라도 만들어 두고, 또는 기존 상표를 포기하고 대체 상표를 사용한다는 어떤 대안 같은 것도 준비한 다음에 상표의 양수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수 금액을 낮추는 전략이 실제로는 가장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표, 이제 악의적 상표 관련한 대응 부분들이고요. 부정경쟁 방지법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국내 부정경쟁 방지법에는 어떤 것들이 부정경쟁 행위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포괄적인 조항이 아니라 열거적인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정경쟁 행위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 카까지 있거든요. 카모까지 있는데 그 카모까지에 해당하지 거기에 내가 포섭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거는 부정경쟁 행위 아니야라고 생각될지라도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 있는데 unfair competition 관련한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정경쟁 행위라고 해서 국내에서 부정경쟁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저희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제 블러링이라든지 아니면 파니시먼트 같은 것들인데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샤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나 보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표는 등록을 할 때 지정 상품이나 지정 서비스업 등록을 해요. 그래서 또 뭐 샤넬 이러면 의류, 뭐 보석류 이런 데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노래방을 하면서 샤넬 노래방 이렇게 딱 쓴 거죠. 그러면 설마 노래방에다가 샤넬이 상표 등록을 해놨겠어요? 이게 지정 상품, 지정 서비스업이 유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데다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샤넬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네가 파는 내지는 앞으로 팔 것 같은 그런 데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샤넬 노래방 이러면 상표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표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타니시먼트, 좀 샤넬 노래방 이렇게 쓰면 샤넬의 격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니시한다 그래가지고 부정경쟁 행위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샤넬 노래방 이런 식으로 쓰게 하다 보면은 샤넬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상표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 같은 것들이 좀 희석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불러내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뭐 부정경쟁 행위가 이제 실제로 수정을 했을 때 이긴 애들도 있고요. 버버리 노래방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이긴 경우도 있고 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애들이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면 이런 건 당연히 부정경쟁에 해당하니까 거기서도 부정경쟁 행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항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좀 질의응답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게 의도와 상관없이 뭐 제15조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좀 분위기가 이제 다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잘 들으시는 거 저는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하기 전에 네 말씀하세요. 질의응답 하기 전에 지금 뭐 다들 아시잖아요. 앞에 있는 거 살짝 저쪽으로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살짝 치워주시겠어요? 일단은 진짜 모시기 힘든 분 모셨으니까 끝나고라도 연락처하고 명함 교환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차피 해외 진출 다 노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결국 손 붙잡고 진출하셔야 되니까 명함 교환 끝나고 꼭 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잘 하시네요. 저희가 항상 30초간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뭐 다들 뭐 알볼로래. 죄송합니다. 공FC 전통이니까 이번에는 스태프분들부터 먼저 한번 하시고 이쪽으로 오는 걸로 할게요. 표정이 다들 너무 서먹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저희 메인 후원사 10개 소개시켜드렸고요. 좀 이따가 나가실 때 이제 하나씩 가져가실 건데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협찬해주시는 협찬사가 있어요. 제가 짧게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이거는
B2B 베이커리의 명가 구스 F&B고요. 베이커리 쪽으로 되게 B2B 쪽으로 많이 탁월하게 진출하고 있으니까 한번 드시고 나서 괜찮으시면 문의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브라운백 커피고요. 브라운백 커피 같은 경우는 되게 중저가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아무튼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두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호응도를 얻고 있는 커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는 이제 4가지 소스 담았고요. 백호식품입니다. 그 HMR 소스의 명가고요. 역시 드셔보신 다음에 제품 문의는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협찬은 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원래 이 역할을 하는 스텝이 아닌데 오늘 너무 정신이 없네요. 이것저것 하느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대 하겠고요. 정말 많은 거 물어보시면 좋겠고 일부러 질의응대를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비워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있고 당황시킬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응대 먼저 하실 분 계신가요? 네네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전주 비빔밥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앞에 로고는 상표 등록을 해놨고요. 어차피 아까 잠깐 듣기로는 해외에서도 그 일부 유명한 것들은 이제 그 저기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회사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소송만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가능합니까? 지리적 표시 법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전주 비빔밥은 한국에서 지리적 표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등록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나라 상표법을 봐야 되긴 하는데 저명하냐 저명하지 않냐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와 관련돼서 소송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K2 같은 경우도 이제 K2가 원래는 등록이 안 됐었어요. 등록이 안 된 게 히말라야에서 이제 높은 이제 봉우리를 의미하니까 원래는 등록이 안 되다가 K2하고 유사한 이제 다른 표장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또 K2 스포츠 같은 경우에 유명해지니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받아가지고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고려를 해보면 국내에서는 사실 전주 비빔밥 이렇게 딱 그 표장만으로는 등록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가 동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청을 해서 여러 나라에 동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죄송한데 마이크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출원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등록이기 때문에 언제 등록이 되느냐, 언제 출원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원 날짜를 확보하게 해두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진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서 출원하는 것은 한 번 해두면 그 협약국들에 다 효력이 있는데 물론 표시는 해둬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통 6개월이나 1년 내에 그 국가에다가 정식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과정에서 지정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 네네. 제가 아직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좀 궁금한 게 생겨서 그 최근에 제 주변에 그 짝퉁을 수입해가지고 파는 사람과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만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짝퉁을 이제 가지고 오는 친구는 국내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사실은 짝퉁이다.
라고 하면서 한 개 특정 브랜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이제 브랜드를 이제 지금 이제 설립하려고 하는 한 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몇 가지를 선물로 줬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이제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이게 이제 뭐 사실이든 그러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짝퉁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관리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점일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게 좀 갑자기 이제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가가 이제 후견적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짝퉁 제품이 돌아다니는지 안 돌아다니는지 단속할 수도 있지만 뭐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경찰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단속을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진정 상품의 권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이제 단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죠. 그래서 세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어떤 리스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짝퉁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에는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세관원이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진정 권리자가 이 상품들은 짝퉁 상품이니까 통관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통관이 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사실은 이제 그냥 그런 것을 이제 법정체각적으로는 암수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범죄라는 것들이 만연하잖아요. 근데 살인 같은 심각한 범죄들은 쉽게 발각이 되고 검거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짝퉁 범죄라든지 명예훼손 범죄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사실 좀 만연하고 쉽게 봐서는 바로 그리고 또 짝퉁 같은 경우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짝퉁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실제 진정 상품의 어떤 권리자를 제외하고는 짝퉁인 거 알면서 산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그러면 진정 상품의 어떤 권리자들은 그거를 아는 경우에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이 팔거나 이러면 대충 걸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작은 숫자의 어떤 것들을 판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정력에 걸리지 않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것도 사실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니까 범죄인데 그런 것들을 암수 범죄라고들 합니다. 암수 범죄는 잘 안 걸리죠. 이 정도면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이렇게 명확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충분합니다. 저는 질문 한 가지 했습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네, 저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질문 있어요. 네. 만약에 국내 어떤 브랜드가 해외에서 짝퉁 브랜드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짝퉁 브랜드가 그 해외 그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한 후에 그 짝퉁 브랜드가 다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좀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국내 그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 수가 있을지 좀 궁금했어요. 그 상표랑 부정경쟁 행위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제 국내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뭐 짝퉁이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수입돼 들어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상표권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될 거고요. 상표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이미 저명해져 있는데 그런 저명한 것들을 해외에서 따라한 그쪽에서도 저명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역수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역혼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리버스 컨퓨전이라고 하는데 역혼동이 있는 경우에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정경제방지법이라는 건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했듯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혼동이 있는 경우에 특히 따라한 사람이 더 유명해진 경우에 그래서 소비자들은 따라한 사람들의 상표가 더 유명하고 이게 진정하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그 따라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하느냐 아니면 맨 처음에 브랜드를 만든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기 가장 기초적인 질문 같은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주마다 다 어떤 그런 한 나라의 개념으로 해서 또 뭐 특성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틀린 걸로 알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주마다 법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상표 등록을 할 적에 외국에 대한 기존적인 그런 기준법이 다 각 주마다 통용돼서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질의응답하기 전에 디스클레이머를 거는 걸 깜빡했는데 지금 드리는 답변들은 이게 바로바로 답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고로만 하셔야 되고 뭐 이게 제가 딱 뭐 문헌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잖아요.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주정부가 따로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주법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표는 연방법입니다. 상표는 연방법이기 때문에 주와 상관없이 하나의 법이 모든 주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USPTO라고 해서 이제 미국 특허 상표청이 있는데 미국 특허 상표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주가 어떤 주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효력이 되고요. 중국은 연방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마다 틀리다라는 것은 법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주마다 행정명령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것이고 상표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방 정부가 여기서 지방 정부라 하면 그냥 말이 지방 정부라는 것이지 이게 중국의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떤 국가는 아닌 것인데 이 지방 정부가 하는 조례나 이런 것들로는 규율할 수 없는 국가 차원에서 규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마다 틀리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인도는 연방제 국가예요. 네. 저는 아직 학생이라서 프랜차이즈에 관한 거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변호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 영현대라고 현대자동차에서 대학생 마케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제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마블이랑 계약을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앤트맨 영화에서 현대자동차 세 가지가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갖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마블처럼 계약을 하는 마블 스토리가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라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레미제라블과 같은 어떤 세계적으로 저명이 있는 스토리와 연관을 지어서 어떤 공간을 구성을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는 이렇게 법적인 그런 계약 절차가 많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할 문제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저작권이 있는지, 상표권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이제 사람과 관련되면은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런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뭐 총체적으로 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라면
권리자하고 협상을 해야 하고요. 권리자하고 협상을 해야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에 아이디어라면 사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하고 보호되는 특허, 저작권, 뭐 내지는 구성 이런 것들은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경쟁 행위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라면 그 지식재산권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보호되지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서 타인이 일정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성과를 부정한 경쟁의 목적으로 일반적인 상거래 가능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면 또 금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말이 꼬였는데 요약하자면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면 금지가 되는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제가 프랜차이즈 이제 해외 진출할 때 보면은 그런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뭐라 그러죠? 그 현지 업체와 한국의 업체의 조인트 형태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뭔가 라이센스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 권리를 가지고 악용했을 때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뭔가 대안이 있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는 어떤 식의 조항을 넣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정다운 법무관한테도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보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약법적 계약에 따른 보호하고 이제 법에 따른 이제 그 재정법에 따른 보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외에 있는 국가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중고법을 어디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뭐 한국법이 아니라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중고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나라에 무슨 법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약의 그 상대방의 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실정법, 그쪽에 있는 상표법, 그쪽에 있는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것들이 어떤 조항이 있는지 우리가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에 따라서 그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게 좋고 따라서 뭐 어떤 브랜드를 라이센싱하는 경우라면 그 브랜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라이센싱도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줬던 어떤 머티리얼들 다 너네 폐기해야 되고 사용 그러니까 즉시 사용은 중단하고 관련 뭐 간판 같은 것들은 다 내리고 뭐 광고물 같은 것들은 뭐 폐기하고 이런 조항들이 그 전형적인 조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뭐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부차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보무관 뭐 추가로 뭐 한두 개 코멘트만 해보면 어때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뭐 말씀을 드릴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적인 어떤 그 분쟁을 이제 계약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를 두고 나서 당연히 손해배상 조항을 두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손해를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셨다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순히 안 줍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 발동하는 게 분쟁 해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분쟁 해결을 이쪽 법원에 어느 법원이 판단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느 법원이 판단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좋게는 중재 조항을 통해서
어느 중재 기관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든지라는 거를 미리 명확하게 규정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같은 거를 주지 않았을 때 그거를 강제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 해결 조항 같은 경우에는 꼭 챙겨서 하시기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 나가려는 기업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법무부 훈령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 훈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계획이더라도 그에 대한 뭐 계약서 초안이나 이런 거 검토를 해드릴 수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아까 그 마드리드 국정 등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며 어디서 하는 거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전문가인 이제 변리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정도는 여러 군데 국가에 이제 진출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마드리드 협정에 따라서 마련되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출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는 사실 업계에서 좀 어느 정도 정해진 그 리스트 프라이스들이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가셔도 뭐 그렇게 특별히 안 좋은 대우를 받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저는 이제 식품 유통업계에 있고 변호사님하고 법무관님은 이제 그 상표 분쟁 프랜차이즈 업계에 계신데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썰 같은 건데 상표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어느 쪽이 이기면 어느 쪽이 지고 이런 거는 결과는 당연한 건데 보셨을 때 진짜 이거는 너무 뭐랄까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썰 하나 하고요. 짧게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저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윤리적인 부분이나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극단되는 썰 혹시 하나씩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썰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 예. 편하게 예. 이런 일이 실명이나 시제 그런 거론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냥 좀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예. 정의가 승리한 정의가 승리한. 네. 우선 정의가 승리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근에 자문 사건을 봤었던 건데 변호사님께서도 방금 아주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 의뢰 기업이 어떤 동물을 키워서 그 동물을 파는 아마 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표를 이제 중국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아주 악의적인 개인이 정말 수만 가지 상표를 미리 다 등록을 해놔서 이제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사하지만 좀 다른 또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정의가 살아있는 케이스는 잘 생각이 되지 않네요. 않은 케이스는 갑자기 이제 도메인 상표하고 정확하게 관련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인터넷 도메인 관련된 케이스인데요. 유사한 도메인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국 현지에 진출을 해서 중국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려면. 근데 이미 유사한 도메인으로 이미 주소가 선점이 되어 있었고 보니까 또 역시 어떤 악의적인 개인이 이미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엄청 수만 가지 주소를 다 등록을 해놔서 등록이 안 됐던 상황인데
더 특이했던 상황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등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알게 된 게 아니라 어느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제보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자면 둘이 짜고 한 명은 다 등록하고 한 명은 그 유사한 기업에 다 컨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다투게끔 해서 이제 돈을 벌려는 이제 그런 이제 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예, 정의가 살아있는 케이스는 생각이 나지 않네요. 갑작스럽게 이 정도. 정보무관이 뭐 그런 얘기, 정의가 살아있는 케이스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또 법조인으로서 이 뭐라 그럴까 좀 사명감을 느껴가지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법철학 관련된 얘기긴 한데 그 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정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의하고 법적 안정성하고 요즘에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자전거라고 치면 두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 실제로 딱 그 케이스를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만 고려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포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적인 처리라든지 뭐 내지는 어떤 원칙을 정하고 재량이 다른 사람들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예측 가능성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제 구체적 타당성이 포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정의가 죽었다라든지 뭐 내지는 돈을 먹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은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법조 관련 기사들을 보면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죠.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실제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 정의가 이렇게 버려진 케이스만은 꼭 아니고요. 이제 두 개의 어떤 가치관에서 법관이 고민을 하여 그 중에서 조금 더 스펙트럼이 구체적 안정성 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하시는 그 상표권에 등록을 하면 10년이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다 등록을 한다고 해서 실제성이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실제성이 없으면 못 쓴다는 게 다 업을 해야지 그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상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상표만 있어도 됩니다. 일단 상표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래서 등록주의가 있고 사용주의가 있고 그래요. 사용주의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용주의였지만 이제 얼마 전에 등록주의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등록하는 사람이 우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장상표, 방호상표라고 해서 실제로 쓰지도 않으면서 막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취소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취소 심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표를 취소시켜 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상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최근에 했던 상표 취소 심판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무쏘라고 그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쌍용자동차에서 이제 무쏘를 여기저기다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식품 관련해서 다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식품 관련해서 이제 무한 리필 소고기 무쏘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무쏘 상표를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쌍용자동차에서 미리 등록을 해놔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죠. 야, 니네 식품 관련해서 무쏘 쓴 적 있어? 쌍용자동차에서 쓴 적 없죠. 처음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네. 아무런 답변을 못했고 답변이 전혀 없으니까 취소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상표를 취소를 시켰어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소리가 작아서 잘 못 들었어요. 브랜드 등록을 네.
대표이사 개인으로 해가지고 네. 법인에서 그 브랜드 로열티를 계속 네. 사실 저희 법인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건 뭐 예를 들어 SPC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상표였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상표였는데 법인에다가 라이센싱을 주거나 이런 것은 괜찮죠. 근데 개인이 갖고 있던 상표가 아니고 법인이 만든 상표인데,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은 전혀 안 들어가고 법인의 노력만으로 만든 상표인데 그거를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죠. 이제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거고요. 그래서 사건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법인화하겠다라고 해서 법인화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상표를 법인에다가 넘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상표를 출자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표는 개인에게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 법인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업무상 배임이라 보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처음부터 법인화해서 출범하는데 새로운 상표를 만들면서 상표 만드는데 뭐 그 CI 만드는데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법인 비용 쓰고 상표만 개인 이름으로 등록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죠. 네,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좀 샤이하신 분들이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정말 오늘 수고해주신 법무관님하고 변호사님한테 큰 박수 한 번만.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자리는 공유FC 이번 강연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명함 교환들 다들 하시고 법무사님하고 변호사님한테도 연락하셔가지고 뭐 자료 받으실 거나 이런 거는 뭐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게스트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챙겨가.